안녕하세요. 실덕생입니다. 오늘은 7월 3주차와 4주차 동안 읽은 책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읽다 보니 2024년에 다 새로 출간된 책들이더라고요. 요즘 나온 신간 중에 저는 좀 어떤 책을 좀 픽해서 읽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존 캐닉의 슬픔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 책은 2024년 5월에 출간된 책이고 김소연 시인과 신형철 평론가님이 추천사를 쓰시고 황유원 시인이 번역을 하셨어요. 황유원 시인은 하얀 사슴 연못으로 2023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신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존 캐닉은 2009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에 좀 이름을 붙이는 프로젝트를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시작했다가 대중적으로 굉장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지금은 좀 개인 유튜브 채널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황유원 시인님은 이 책을 한 번에 다 읽지 말고 여러 상황과 공간에서 조금씩 읽어나가기를 권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책을 좀 한 번에 쭉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렇게 읽고 나서 느낀 게, 이래서 좀 책을 조금씩 좀 천천히 읽어 나가라고 했구나 였어요. 이 책은 좀 문장을 읽고 있으면 묘하게 그냥 위로가 되거든요. 존 캐닉이 만든 신조어들은 라틴어나 그리스어, 영어를 어원으로 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실생활에서 활용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이런 소개된 신조어는 솔직히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신조어가 담고 있는 감정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알레이자라는 신조어는 더 이상 변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인데, 존 캐닉은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당신은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하는 능력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고통은 여러 해가 지나야 알아차릴 사소한 금이나 이가 빠진 흔적으로 당신을 바꾸어 놓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신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정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 부분이 여전히 진짜 당신의 핵심 부위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차츰 당신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길 더욱 주저하게 되었다. 좀 더 딱딱하게, 좀 더 깨지기 쉽게 자라나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사회에 존재하는 이 정형화된 틀에 좀 내가 맞춰진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향하는 가치들은 좀 이상에 불과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늘 그대로일 것 같고 또 이 현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흔들릴 것만 같고 또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알고 보면 나를 고정화시켜온 건 아닌가 싶지만 또 그러기에 변화는 두렵고 이 책은 좀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만한 감정을 이 글로 풀어내서 나도 이런 감정 한번 느껴봤는데 하는 공감을 하게 만들어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느껴봤을 만한 감정들을 이 문장으로 만나면서 지난 삶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금의 삶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게 되는 정말 묘한 책이었어요. 존 캐닉은 이런 감정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희망을 전해주기도 하거든요. 이 알레이자라는 신조어의 설명은 또 이런 문장으로 끝나요. 어쩌면 당신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어쩌면 당신은 그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지도 너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서 심지어 그런 변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추정하느라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해 봐야 하는 때인지도 당신에게 딱히 필요 없는 모든 미사여구와 장식품을 걷어버리고 진짜 당신의 핵심이 드러난 순간까지 갈고 닦아봐야 하는 때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더는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을 만큼 유연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해도 당신은 언젠가 결국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각성,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겠어. 두려움은 페이크야. 이런 마음을 좀 먹게 되기도 했거든요. 이 신조의 설명을 들으면서요. 이 책은 그동안 내가 말로 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문장으로 너무 와닿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와인, 재즈 음악, 비 오는 날 마시는 막걸리 막 이런 게 생각나는 책이었거든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상하게 너무 외로운 밤이 있거든요. 이 근원적인 뭐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뭐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뭐 와인을 마시면서 문장을 읽어내려가기만 해도 내가 지금 낯설게 느끼는 이 감정도 뭐 다 괜찮을 거라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좀 틈틈이 자주 꺼내 읽을 책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책은 조윤재 연구가님의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이 책은 고윤재 고전연구가님이 이 고전에서 따온 문장과 해설을 통해서 홀로 선다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책이에요. 책이 출간된 게 이번 7월인데 저는 제목이랑 목차, 저자 소개만 보고 고전 문헌을 해설하는 책인지 알고 구매를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고전 문학 해설서보다는 자기계발서에 가까운 그런 책이었어요. 고윤재 연구가님은 이 책의 머릿말에서 도덕경에 나오는 독립불개와 이 맹자에 나오는 전심치지에 대해 얘기하는데, 독립불개는 홀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전심치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뜻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가 되겠죠. 이 신독은 대학 주용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김구의 좌우명이기도 했고요. 다산 적약용이 이 유배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라고도 해요. 쇼펜하우어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쇼펜하우어의 명언 중에 뭐 고독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무료함 사이로 오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 무료하게 느껴지는 고독의 시간에 이 쇼펜하우어는 철학 연구에 좀 열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삶은 좀 굉장히 빠르잖아요. 나는 좀 천천히 걷고 싶은데 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거기에 발을 맞추다 보면 지칠 때도 많고요. 또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뭐 SNS 등을 통해서 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한다는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서로 오픈되어 있어서 뭐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기 쉽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에 비해서 좀 나는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불안함을 느끼기도 쉽잖아요. 저는 뭐 자신감, 자기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존감의 중요성은 이제 구독자분들 모두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시대지만, 현실에서는 자존감을 지키면서 사는 게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재 연구가님은 대학, 중용, 도덕경, 맹자, 논어 등의 고전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또 스스로 자기 속도대로 시간들을 채워 나가보라고 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뭐 고독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알아가고 나를 채워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이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는, 뭐 이 세상 좀 만만하게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좀 먹게 한 그런 책이기도 했고, 저는 좀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책이라는 게 좀 취향을 타기 때문에 선물할 때 뭐 어떤 책을 선정할지, 이 책을 읽고 좋아하실지 좀 고민될 때가 있는데, 이 책은 진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책이었고, 읽고 나면 좀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책이었어요. 읽는 건 굉장히 쉽게 무리 없이 읽혀지거든요. 좀 자기 전에 침대에 두고 좀 한 번씩 한 문장씩 읽으면서 좀 잠들기 전에 내면의 평화를 찾아나갈 때 쓰는 그런 책으로도 읽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김하나 작가님의 금빛 종소리입니다. 이 책은 책에 띄지 있는 문구를 본 책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띠에 적힌 문구가 김하나의 자유롭고 쾌락적인 고전 읽기예요. 이 고전을 읽는다는 행위를 수식하는 말이 자유와 쾌락이라는 것도 너무 흥미롭고요. 책 제목도 무려 금빛 종소리거든요. 이 금빛이라는 시각과
이 종소리라는 청각이 묘하게 어울리면서 좀 자유롭고 쾌락적이게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책 제목과 이 띠지 문구, 뭐 책의 표지도 정말 대단한데 프롤로그를 읽으면 이 책에 진짜 완전 반하게 돼요. 이 김하나 작가님은 1990년대 곧 방학을 앞둔 부산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교실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문학과 한문을 동시에 담당했던 각 부임해온 젊은 심참 남자 선생님은 호공이 혼잣말을 흘려보내듯 이렇게 무심하게 고전 읽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동안 심심할 때 뭐 고전문학 같은 거를 봐도 좋다, 뭐 제인 에어 같은 거 낮에 마루에 들어누워서 몇 장 넘기다 보면 잠이 솔솔 오는데 제인 에어는 이거 베고 자기에도 딱 좋은 두께다. 졸다가 일어나면 또 읽어보고 다른 날도 또 그렇게 조금씩 읽다가 졸다가 하면서 이 책 한 권을 끝내게 되는데 이게 참 뿌듯하다. 그렇게 여름을 보내봐도 좋을 거다. 이 얘기를 읽는데 어떻게 고전을 안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이 상상만 해도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이 두꺼운 고전책을 읽다가 졸다가 하는 뭐 한낮의 여유로운 시간들. 금빛 종소리는 시중 이런 분위기로 독자들을 고전의 세계로 이끕니다. 김하나 작가님은 민음사에서 세계문학 전집에 수록된 고전에 대한 글쓰기를 제안받고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잘한 선택이지 않나. 이 민음사 세문전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관심이 막 생길 듯한 그런 책이었어요. 고전을 읽는다는 건 왠지 좀 장엄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데 김하나 작가님은 고전을 지금도 읽히는 오래된 책 정도로만 정의를 하세요. 뭐 심심한데 고전이나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뭐 100페이지까지만 읽으면 등장인물이랑 안면도 생기고 뭐 책 속의 공간도 파악이 돼서 이 책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고전을 통해서 뭐 교훈이나 주제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책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고전 읽기를 한다면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또 재미있게 이야기 속에 몸을 담글 수 있음을 좀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책이었고요. 책에서 소개하는 고전은 푸엔테스의 아우라,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유르스나르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해상록,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카프카의 변신 시고르사 요렇게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이 책들이 좀 하나로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김하나 작가님이 읽으신 고전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고전을 읽는 방법에 대한 글도 좋고 또 읽다 보면 삶의 의미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글을 너무 매력적으로 잘 쓰셔서 이 김하나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싶어질 정도로 너무 좋았던 책이고 책의 표지도 그렇고 여름 휴가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책입니다. 휴가 가실 때 들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번째 책은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입니다. 이 책은 노회찬재단과 한겨레 신문이 함께 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낸 책인데요. 6411의 목소리는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직접 쓴 글을 이 매주 한겨레 신문의 지면에 연재를 하는 뭐 수필, 에세이 같은 그런 글들이에요. 6411 버스는 노회찬 전 의원님이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 라는 연설을 하시면서 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6411번 버스를 타고 이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노회찬 전 의원님은 사망하시기 전까지 좀 깊은 관심을 쏟으셨어요. 이 책에는 웹툰 작가, 뭐 도축검사원, 대리운전기사, 예능작가, 사회복지사, 번역가, 비영리단체 운동가 등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75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이번 주말에 읽었는데요. 저는 고2 딸이 지금 미술을 하거든요. 딸이 대학교에서 열리는 실기대회에 참가하느라 이제 같이 갔다가 딸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이 대학가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이 책을 읽었어요. 보통 저는 책을 집에서 읽거나 이제 도서관에서 읽기 때문에 보통의 약간의 소음, 뭐 백색 소음은 항상 있는데 스터디 카페는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뭐 블라인드 틈으로 햇살이 살짝 새어 들어오고 공기는 굉장히 차갑고 또 숨 쉬는 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너무 고요하고 조용한데 이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진공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앉은 자리에서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이 책이 떠오르면 이 시간이 멈춘 듯 했던 그 스터디 카페가 기억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책이고, 그동안 이 잘 알지 못했던 노동에 대한 이야기,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차별과 억압이 있었는지는 몰랐던 노동에 대한 이야기, 또 하루치 노동을 하는 게 오늘 하루 살아남았다는 생존이 되는 위험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 뭐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뭐 노동에 대한 이야기 등 이 이야기들에 푹 빠져서 이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에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읽은 그런 책이었어요. 아, 이런 노동도 있었구나 싶다가 뭐 차별과 편견 등으로 화가 나고 분노도 했다가 뭐 고 김용균 어머니 글을 읽으면서 뭐 눈물을 참기도 했다가 또 뭐 보람을 느끼는 분들 이야기에서는 뭐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진짜 울고 웃다가 화를 냈다가 분노했다가 이런 여러 감정의 변화들을 겪으면서 읽은 책이거든요.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을 통해서 이 인간 노동의 무용성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의미가 좀 훨씬 더 넓게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동은 우리의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유용성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노동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모두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뭐 인정을 다 함께 받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노동의 가치 역시 좀 새롭게 정립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비영리단체 직원분들은 뭐 열정페이도 안 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시고요. 뭐 예능 작가나 공연 기획자 같은 분들은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급여를 받더라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감을 느끼게 해주는 나의 노동이 도대체 얼마짜리 노동인지, 가격이 이거밖에 쳐지지 않는 노동인지, 이런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자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던 책이고요. 노동의 가치를 되정립해야만 좀 이 사회가 공정해질 수 있겠구나, 뭐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겠구나 싶었던 그런 책이고, 이 책은 근데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뭐 공간과 연대, 공존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훌륭한 책이고, 우리는 모두 어쩌면 다 노동자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글이라서 좀 먹먹하면서도 가슴이 벅찬 좀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박경석 대표님의 출근길 지하철입니다. 박경석 대표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대표님이신데요.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투쟁하는 모습이나 뭐 이준석 의원이랑 토론하는 모습 등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동권 투쟁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이런 투쟁을 하는구나를 알게 된 게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면서부터잖아요. 이 박경석 대표님한테 온건한 방법으로 투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죄 없는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가격하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투쟁을 해야 하냐고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장현은 그동안 온건한 방식으로 이동권 투쟁을 20년 넘게 계속해서 해왔어요.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이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에 장애인들도 이동권을 달라는 이동권 투쟁을 시작을 했지만 언론이나 뉴스 등에서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출근하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기 시작했던 2021년도부터는 언론들의 전장현의 투쟁을 막 대서특필하기 시작해요. 노동자들이 돈 벌러 직장에 가야 하는데 지하철이 늦어지면 출근을 못하거나 지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전장현의 이동권 투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뭐 이들의 겪는 어떤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언론에서 보통 말하는 평범하고 죄 없는 이런 노동자들의 일상이 좀 붙잡히는 순간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게 이게 출근길 지하철 행동의 본질이라고 박경석 대표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지하철은 노동력을 실어나르는 컨베이어 벨트고 장애인은 이 사회에 노동력으로 쓸모가 없으니까 뭐 이동을 하던 말든 상관은 안 할 테니 평범한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출근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발목을 잡지 말아라. 이 이동권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지만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받지도 못해서 이 초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근길 지하철 투쟁은 시민들에게 욕도 굉장히 많이 먹지만 이런 투쟁을 장애인분들이 하는구나, 장애인분들이 이동권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이동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박경석 대표님은 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이런 투쟁이라고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박경석 대표님의 20년간의 투쟁의 역사를 이 노델 장애아 국리소 연구활동가인 정창조 연구관님이 구술기록으로 남긴 책인데요. 출근길 지하철 투쟁 외에도 기획재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비판도 하고요. 탈실설과 자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 한국 사회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만한 여러 담론들이 실려있는 책이에요. 추천사를 쓰신 분들만 해도 노들 장애인 약 철학교사이신 고병건 작가님, 가이자 공연 찬작자인 김원영 작가님,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이신 김지학 이사장님, 21대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님, 아무튼 데모를 쓰신 정보라 작가님, 기로활동가이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홍은전 작가님, 거기에 항선우 작가님까지 라인업이 진짜 엄청나죠. 장애인을 배척하고 차별할 게 아니라 다 함께 공존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장애인분들의 해방이 우리 모두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좀 그런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주 동안 읽은 신권 5권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여름 너무 덥죠. 여기 동해도 거의 매일 34도, 35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요. 이 기후재난의 시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휴가 시즌인데 여름휴가도 좋은 분들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